저희 오늘 2025년도 8월 1일 코스피가 폭락이 됐죠. 뭐 3000시대, 5000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왜 창업 유튜버가 경제냐? 그래서 경제랑 창업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국내 경제 요인과 국내 경제 동향, 환율 변동, 투자자. 제가 이거를 딱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유튜버 애드센스,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 계속 보거든요. 조회수도 보고. 근데 애드센스가 갑자기 확 올라갔더라고요. 환율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1,400 정확히 따지면은 이게 1,500원 정도까지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IMF의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랑 뭐 IMF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들이 국내 돈을 빼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 요인과 국내 경제 요인, 환율 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고찰이요. 그리고 보통 2025년 지금 8월 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폭락 원인과 그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요. 분석 방법론은 통계자료랑 학술보고서, 신문기사, 경제지표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이고 핵심 분석 요인은 글로벌 경제 요인과 국내 경제 상황, 환율 변동, 기관 외국인 투자자 형태, 정치적 불확실성. 뭐 정치가 그래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좀 심했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거를 지금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 주차 딱지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후에 뭐 예를 들어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율까지 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폭락 환경은 폭락 시점은 2024년도 9월, 2024년도 연간 9.6% 하락을 했고요. 2025년도 추가 55% 하락을 했고 2025년도 8월 1일 오늘은 주요 폭락일이에요. 주요 분야별은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랑 금융주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폭락의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주 우리나라는 금융주는 그냥 내수 시장에서 이자놀이만 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자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로벌할 경쟁력이 없다는 거. 폭락의 복합적인 원인은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 국내 정치 문제, 국내 경제 요인, 내수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 글로벌 정치 불안, 글로벌 경제 요인. 그래서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글로벌 경제 요인을 다각도로 흔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폭락 원인과 경제적 영향력 공통점 한번 볼게요. 코스피의 폭락은 요인이 아닌 글로벌 국제 정치적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글로벌 경제 요인은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 이게 전 세계를 안 좋게 흔들고 있어요. 자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안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럼프의 해방의 날이라고 관세 선언을 했는데 이게 기업 정책으로서는 맞을 수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는 정치적 변동성이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익단체 입장에서만 관세를 하는 거죠.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수입품 전반의 고율 관세,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됐죠. 뭐 우리나라도 미국에 그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율 관세, 그리고 중국의 수요 감소. 중국이 더 이상 내수 시장에 대한 뭐 수입 수출이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20.8% 수출 감소가 있고 모바일기가 전년 대비 18% 감소가 있고 중국 내수 소비가 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중국 내, 미국 내 수출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은 이상 섬나라다. 내수 경기가 안 좋. 실제로 수출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수출 기조가 안 좋아질 거를 예견하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는 주요국 성장 둔화가 미국은 2.1%에서 1.4% 성장률 하락. 미국도 돈도 많이 찍어서 그나마 미국이나 중국은 부동산 거품을 잠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어쩌다 공무원이 있고 늘 공무원들이 기득권들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부동산 캡 투자라는 컨설팅하고 땅도 많이 사는 걸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 돈이 더 이상 부동산을 흘러가서 금융권 배불리기, 건설사 배불리기, 고위직 기득권 배불리기를 멈춰야 된다. 그래서 서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경기 침체, 경제 공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 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종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다 경고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창업 쪽 있는 나부랭이, 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도 아닌 나부랭이도 아는데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깨달은 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수출 의존도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전 세계 기준 9위 수출국으로 GDP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요. 주요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내수 시장에서 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돌렸는데 그게 좀 M2 통화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 채권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2를 또 계속 늘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자영업부채랑 너무 심각한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IMF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위기가 가계부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서울의 아파트가 평생 모아도 40년, 50년 500만 원씩 모아도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대출로 했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저희가 대기업 임직원들도 퇴직할 때 보면은 5, 6억 정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금융을 좀 알고 부동산을 알고 경제를 좀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를까요?
물론 정치인들도 뭐 알고 모르고 있겠죠. 아니면 기득권층이 되는 순간 보통 헤게머니를 그런 것 같아요. 포퓰리즘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헤게머니,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듯 하면서 결국은 부동산은 오른다. 뭐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돈이 묶여버리니까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서민들이 다 은행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비로 만들었죠. 그래서 은행의 노비 생활을 계속 5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집 마련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그러니까 이제 내수시장이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잘 되는 게 다이소 잘 되고 뭐 뷔페 잘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술자리도 하지 않아요. 뭐 2차, 3차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돈도 아끼겠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은 첫 번째는 트럼프 해방의 날 선언, 수입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 정책, 두 번째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코스피 5% 하락, 그리고 7월 한국 자동차 수출은 18% 감소됐고요. 코스피가 2025년도 8월 기준 코스피 폭락의 현대차 주가가 마이너스 2%. 예, 그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중국 경제 둔화의 한국 영향은 주요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요. 경제 둔화의 한국 영향이요. 그리고 국내 경제 현황. KDI는 경제 성장률 0.8%, GDP 대비 가계부채가 94.9%, 그리고 기준금리가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 정도 국내 경제 현황을 예측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계부채의 문제도 내수 위축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계부채 현황이 GDP 대비 94.9%로 OECD 국가 최상위권, 2025년도 기준금리가 3.5% 상승, 원리금 상환 부담에 가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인당 평균으로 하면은 보통 2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사람도 그냥 고로지 2억이 넘어갔어요. 뭐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1인당 가계부채 플러스 자영업 부채, 그 주택담보대출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수시장의 영향은 소매, 판매,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 내구재 소비 뭐 17% 감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환율 요인을 분석하면은 원화 약세도 있고 수입 원가 양승.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 2024년 12월 지금도 한 1,400원 넘어가고 있죠.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미국 금리, 그러니까 에드센스가 너무 갑자기 확 나오더라고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뭐 그래서 딱 보니까 코스피가 엄청 빠졌어요. 이게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돈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확 빼버렸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돈을 빼버리고 미국의 달러로 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청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게 그 IMF의 전조 조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많다고 듣긴 했는데 어쨌든 뭐 딱 대외적인 IMF가 아니라 경기는 수축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입 원가 상승,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악화, 주가 하락. 그래서 이런 부분 정체가 그나마 안정이 됐으니까 경제도 안정이 좀 되는 게 필요하겠죠. 뭐 더 이상 고성장을 바라지는 않아요. 고성장을 더 이상 수축 경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성장을 바라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위협받지 않자. 경제 공황까지 올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경제 공황 다 아시죠? 실업자, 대거 뭐 그런 부분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창업 시장에도 연관이 있다. 왜냐면 창업 시장이 어찌됐든 그 임직원들이 대기업 뭐 임원들, 대기업 직장인들이 뭐 예를 소비를 해야 창업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창업 시장이 주변 상가들 보면 딱 판단돼 있잖아요. 막 상가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역 근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워낙 환율의 추이, 물론 뭐 상업용 부동산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그 자영업자들이 못 버티고 나가고 그러다가 신불차까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형태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를 엄청나게 했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금융과 연기금, 보험사요. 개인만 받치고 있었는데 와, 뭐 개인까지 뺐으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 분석을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 매도 외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계엄령 사태 외 국가 리스크, 그리고 요번에 그 트럼프발 그 협상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했긴 했는데 외국에 갖다 줘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어쨌든 글로벌 매크로 환경,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 신흥국 자금 이탈, 기업 실적 우려, 수출 기업 중심의 실적 하락 조정, 뭐 이런 부분이 코스피 하락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뭐 계엄령 선언, 계엄령 철폐, 탄핵 발의, 정국 혼란, 뭐 그다음에 경제 불안. 그죠? 이게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에서 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 당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든지 이러고 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령 사태와 주식시장 사태 경과. 그래서 계엄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전쟁 나왔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거를 보면은 죽는 사람 분명히 생겼겠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일본이 그리 몇십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민족. 그래서 분명히 전쟁 나고 몇 명은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엄령 사태, 그 주식시장 안 좋게 흔들렸고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고 가뜩이나 부동산 그 뭐 강남 소위 말해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민이 그 정치인들 기득권층이 그 늘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그 계속 공무원들. 그래서 뭐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 본인 노후 준비가 돼도 저희가 20억만 있으면 노후 준비 끝나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20억만이라는 표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이걸로 뭐 100억, 200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 땅 주인은 누군가요? 땅 주인
땅 주인이 엄청난 이익을 그 대대손손 물려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대다수 분들이 뭐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깨닫고 있다. 원래 조선시대도 그 책 읽는 사람들, 선비들이 기득권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하면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이런 마이크,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기득권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 뭐 권력, 기득권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거 하지 말자. M2 지금까지 뭐 호갱노는 그런 사이트 보면은 뭐 아파트가 실제로 서울 아파트 2배 오르긴 했거든요. 갭 투자로 들어가면은 몇천 프로 수익률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전세가가 오른다는 가정이면 임차인한테 합법적인 사채업하는 거거든요. 갭 투자라는 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 찍어내니까 서울 아파트 오른다? 누가 사요 그거를? 애기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안 따라간다. 아이고 일본 100% 따라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 똑같이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이기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기적인 부분에서 일본도 이기적인 건설사들에 의해서 폭락이 됐고, 그리고 그 보통 우리나라 복부인이라고 하는데 이카나미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폭락이 됐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구조로 가는구나. 그냥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일본이 우리나라 그 예전에 일제 시대 경험해서 그런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약간 안 좋게 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니까 그 오히려 버틴 게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민족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되게 공격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이 어쨌든 섬나라고 우리나라 통일이 되지 않으면 조그만 남만의 섬나라인데 그렇지 인구가 더 줄어들고 일본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5,200만 그리고 향후에는 3,200만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경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제랑 창업이랑 가정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가정 경제랑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랑 전체 경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엄청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공황이 오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성장하는 분야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프로님들이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 트렌드는 지금 소확행 문화랑 이커머스 성장이랑 반려용품 시장이랑 K 콘텐츠가 한국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저희 모바일 쇼핑 해가지고 중심하고 있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나마 여기서 생활비로 저는 월급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그런 입장에서 이커머스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 그리고 유튜브도 콘텐츠의 산업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전화하면은 제가 교육 쪽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많은 분들한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자서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억만장자도 하루에 50통에서 100통 전화를 한다고 이 거래 기술 18페이지 나오거든요. 하루에 10명의 미팅을 하고 전화는 많을 때는 50통 100통을 하는데 전화는 항상 온 상태에 둔다. 억만장자인 그분이 자서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야, 콜센터 직원처럼 전화하네. 나는 전화 많이 해봤자 20통 30통인데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전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트래픽이랑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전화로 간접적으로. 그럼 거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부동산도 경험했던 경험이고 저희가 이 스마트 이주큐라는 거 할 때도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튜버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전화 하루에 20통 30통 만나봤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튜버는 뭐 조회수 안 나와도 1000명 500명이 어쨌든 저희 영상 그리고 전체 조회수는 1만 명인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1만 명이 아니었겠죠. 한두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1년만 더 열심히 하면 10만 명이 나를 조회를 하겠구나, 나를 만나겠구나, 이게 판단되더라. 그 다음에 1000만 명, 그 다음에 1억. 그 지속하는 사람들. 온라인 창업은 지속하는 사람들한테 무궁무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하다가 간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쇼핑몰을 왜 지속하는 게 편하냐? 돈이 되니까. 유튜브보다 돈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 되고요. 저희 경제 성장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0.8%, 민간 소비 증가율은 1.1%, K 콘텐츠는 15%, 경제 성장률 기여도 3분의 1. 근데 건강기능식품 매년 10%, 밀키트 매년 20%, 온라인 쇼핑몰 분야 20%. 이런 부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시사점. 폭락의 복합적인 원인, 경제 요인, 국내 경제 상황, 환율 변동, 투자자 형태, 구조적 취약성, 수출 의존도의 경제 구조, 가계 부채 증가, 기업 지배 구조, 문제들 구조적 취약성, 한국 할인 위기에서 더욱 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할인, 향후 전망 및 기회, 소확행 트렌드, 서비스업 혁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모색 필요, 전치적 안정성과 회복, 경제 구조 개혁이 시장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프로건 프로TV에서는 항상 온라인 창업에 대한 부분 항상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줌 오프라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뭐 예를 들어 유튜브는 K 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리고 어찌됐던 쇼핑몰 분야는 매년 20%씩 성장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 계속 더블이 됐거든요. 지금 350조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개구리가 삶아 죽는 그 물 안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삶아 죽잖아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딱 개구리의 그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떼채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